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9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26년 동안 속인 대학병원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약 30여 년 전 난임을 겪던 부부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이의 혈액형이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겁니다. 부부는 시술을 했던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 의사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잠적해버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과거에 시험관 시술을 받은 부부의 제보였습니다. 네, 사건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출생했는데 아들이 5살 되던 해 소아과에서 아들의 혈액형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B형인데 아들은 A형이었던 건데요. 당시 시험관 시술 의사에게 문의를 하니까 영어로 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 당신들 아이가 맞으니 안심하고 키우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부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험관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수의 말이었고 아들이 태어난 후 같은 교수의 시험관 시술로 딸도 얻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자,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데 네. 뭐가 됐든 의사가 무슨 영어로 쓰여진 뭘 막 흔들면서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겠죠. 그렇죠. 자,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제보자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제보자와 병원 관계자 대화 들어보시죠. 그럼 선생님 쪽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나요? 뭐 문자도 보내놓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고 있다. 결국은 통화를 못했었대요, 아직은. 저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이번에 했어요. 엄마하고는 일치하고 아빠하고는 불일치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서 좀 저도 되게 많이 혼동스럽고 좀 힘든 상태예요. 아니,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애도 내 애인데 네. 유전자가 왜 달라요? 그러니까 날벼락인 건데 그야말로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 혈액형이 왜 다른지 아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2021년에 해당 대학병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이미 퇴직한 상황이었고요. 병원 측에서는 교수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라고 했지만 교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머니와는 친자 관계가 일치했지만 아버지와는 친자 관계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딸은 모두 일치했고요. 시험관 시술 시 다른 남성의 정자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자,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상황의 어떤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 단 한 사람, 그 교수 뭐라고 합니까? 당시 시험관 시술을 했었던 교수는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부부가 출산한 후 그 교수에게 정기검진도 받았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제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상황에 진척이 없자 제보자 부부는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고요? 네, 병원 측이 제보자의 자연 임신 가능성을 주장한 건데요. 자연 임신? 그러니까 결론은 제보자의 외도를 주장한 겁니다. 제보자는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요. 제보자는 입원했을 당시 진료 기록지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뭐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당신이 외도에서 낳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모욕이잖아요, 모욕. 자, 제보자의 심경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의무 기록지가 없는 거로 알고
제가 외도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저도 좀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는 용서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실 파악하고 싶어요. 자, 제보자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제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병원과 담당 교수는 계속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약 1000건의 인공수정을 성공시킨 걸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시술 과정에서 정자가 뒤바뀐 거라면 제보자 가족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그러네요. 네. 여기 가야 될 게 여기 갔다 보면은 여기도 지금 피해자인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한 가족이 더 피해자인 겁니다. 자, 사반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제보자 가족 많이 걱정하시고 또 병원과 그 해당 교수 지금 뭐 연락도 두절됐던 그 교수한테 정말 많은 정말 원성을 쏟아내셨어요. 네, 댓글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한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외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진짜라고 하셨고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던 부모들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나 정체성 혼란이 올까요? 이런 걱정 어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건 반장 본방송 나간 후에 이 대학병원 측 잠적했다는 교수 당연히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이 남편분 제보자 부부 중에 남편분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회복 중이시라고 하지만 말이죠. 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억만금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 한들 이 상처 치유가 되겠습니까? 자, 소송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 사반에서도 계속 지켜보죠. 자, 첫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핫픽 이어갑니다. 자, 사반 핫픽 두 번째는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 공방입니다. 자, 20대 아이돌 그룹 멤버 50대 전 대표 사이에 불거진 의혹이었죠. 네, 지난 2022년 11월입니다. 오메가엑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 소속사 강성희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폭언, 술자리 강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오메가엑스는 소송에서 이기고 전속 계약 해지 후에 현재 소속사로 이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소속사 측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강성희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 강제추행 당시에 그 CCTV 영상이 방송에 나갈 때 저희가 이게 너무 적나라하다 보니까 블러를 정말 세게 쳤는데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전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강제추행 당시의 영상인데요. 앉아있는 50대 여성이 전 소속사 대표고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이 휘찬입니다. 영상을 보면 휘찬이 대표의 상반신의 신체를 접촉하는데 대표의 상의를 끌어올리고 대표의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자, 저 CCTV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파장이 되게 큰데 전 소속사에서는 이거를 근거로 자, 봐라, 휘찬 강제추행하고 있지 않느냐, 명확히 지금 찍혀 있지 않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전 소속사 주장에 따르면 2022년 7월 11일 새벽 2시 40분쯤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일부 멤버들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이때 휘찬이 강 전 대표에게 할 말이 있다라며 대화를 청한 뒤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강 전 대표는 깜짝 놀라서 옷을 끌어내리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휘찬 측 입장도 들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요. 첫 번째, 전 소속사에서 휘찬이 군입대 영장에 나와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그쵸. 휘찬은 당시 군입대 영장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하려던 휘찬에게 강 전 대표가 먼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붙잡았다고 하고요. 아하. 휘찬 주장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평소와 같이 과도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후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요당한 휘찬은 만취한 채로 잠들었고요. 강 전 대표는 그런 휘찬의 잠든 모습을 찍어서 전 매니저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당시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성추행 발생 이후인 새벽 4시 48분이었고요. 매니저가 올라가겠다는 말에 강 전 대표는 아니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나름의 입장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데 휘찬 측은
전체적인 CCTV 영상, 그러니까 지금 이전 소속사에서 공개한 그 일부 말고 네. 앞뒤까지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휘찬 측 주장에 따르면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회사 대표에게 스킨십을 행해야 한다는 자괴감에 회사 건물 1층인 화장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또 현재 공개된 일부 CCTV 외에도 2층 회의실 및 복도, 1층 전체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전체 자료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 오메가X 측에서는 평소에 이 강 전 대표가 폭행을 일삼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강 전 대표가 실제로 했던 얘기들 워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만만하냐? 만만하지? 내가 지금부터 니네들 어떻게 밟아 죽이는지 똑똑히 봐. 계속하실 겁니까? 어떤 걸? 오메가X요. 계속하실 거면 박박 지어야지. 나오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안 살릴 거야. 죽어봐. 알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본인들 잘못이 없는 게 내가 미친 거죠? 야만 나라로 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나라로 가보자고. 누가 먼저 죽는지 같이 죽어보자니까? 자, 저 녹취를 들어보니까 네. 오메가X 측 주장이 완전 터무니없는 주장 같다. 이런 거 같진 또 않단 말이죠. 자, 결국 이거는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성희 전 대표 측에서는 멤버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메가X 측에서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하. 했고요. 또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에 미국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오메가X 측과 전 소속사 측이 맞불을 놓으면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자,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진짜 강요에 의한 스킨십이었는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4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자,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주차장. 자, 운전자가 가려웠는데 그때 아우 세상에. 아이고야. 아이고 슬리퍼도 물 지금 뭐 날아가고 막 뇌진탕일까요? 넘어진 상태로 팔만 움직이고 아이고 지금 일어나셨네. 아유 좀 좋아.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다가와서 상태를 막 살피고 있는데 아이고 뒷자리로 저렇게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자, 저대로 15분이나 누워 계셨다던데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물이 좀 많이 와서 비가 내려서 아우. 물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러다가 옷에 또 기름도 좀 묻어 있는 거 봤을 때는 맞아요. 이 상당히 좀 큰 사고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소에 뭔가 배상금을 달라, 보험 접수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관리소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실랑이가 붙은 상황이긴 한데 뭐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쳤다고 하면 이제 문제인데 뭐 크게도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뭐 타박상이나 이 정도로 좀 보이는데 이 보험 접수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민사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슬리퍼 착용을 했거든요. 또 본인의 어떤 가실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물기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과실치상 뭐 이런 건 좀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한 남성이요. 배너 사이를 지나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용 컴퓨터를 가서 뭔가를 막 만지작하는데요. 자, 손님이 오니까 또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손님이 저렇게 나가니까 지금 나갔어. 나가니까 출입구 쪽을 살짝 보더니 갔네 확인하더니 곧장 현금통을 살펴보고는 퇴장합니다. 자, 다음날 또 왔어. 자, 남성이 계산대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현금통을 쓱 열어가지고요. 양손 가득 지폐를 꺼내더니 주머니에다 쏙 챙겨 넣으면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앞서 보셨죠?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 손님들도 도둑이 정원인 줄 알고 수고하세요 하고 가셨다니까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뿅 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 먼저 뒤에 보신 그 현금 절도가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여름인데요. PC방 계산대에서 현금 19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 신고를 했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일에 이 PC방이 무인 운영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온 저 남성이 자신의 계정으로 그 직원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90만 원어치 그 이용 시간을 충전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직원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도 또 이용 시간을 무단 충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너무 당당하게 드나들었다 보니까 이 손님들도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거 그래도 다행히 잡히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90시간을 충전했으니까 이제 장기간 이용할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왔다가 신고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경찰에 경고가 됐고요. 90시간을 미리 충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건 아니라서 과연 이거를 피해 여부로 포함시키지 말지를 가지고 경찰에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는 저런 짓 하지 않아야죠. 그래도 훔쳐갔는데요. 돈을 훔쳐간 거 말고요. 사용 시간을 90시간 정도 미리 충전을 해놨잖아요. 충전을 해놨는데 그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쓰진 않았으니까 과연 이걸 어디까지 피해를 잡을지 아마 법적으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저렇게 옷을 훌러덩 막 벗고 있습니다. 윗옷을 벗어 던지는데 역시 온몸에 낙서가 한가득. 자, 그 상태로 막 V 하면서 막 사이좋게 지금 셀카를 찍는데요. 자, 이 꼴을 보고 주변에서 어머 쟤들 양아치인가 봐 하면서 사람들 다 저렇게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의자를 뒤로 확 밀어 넘치고 물통도 탁 호기롭게 던지고 말이죠. 아이고, 테이블에 있는 저 키오스크를 맞춥니다. 바깥에 세워둔 배너까지 발로 퍽퍽 저렇게 들어서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자, 이런 영상 나가면 꼭 달리는 베스트 댓글.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이지 그 와중에 또 걱정은 되는지 물통 배너처럼 값 안 나는 것만 또 골라서 저렇게 던집니다. 네, 자 지난 1월 충북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세 남성이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막 좀 욕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주인이 약간 제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런 시비를 벌린 것 같습니다. 옷을 위통을 벗으면서 문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욕설도 하고요. 침도 뱉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도 다 욕을 해서 쫓아 보내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뭐 당연히 이 손님의 신고가 있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중에 20대 남성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근데 뭐 조직폭력배 뭐 자랑이겠습니까? 예. 문신 보여주려고 저런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자, 불 꺼진 가게 테라스 앞에 저 두 여성이 있어요. 우산을 하나씩 저렇게 우산꽂이에서 펼쳐보더니 꺼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이거 내 거 하면서 저렇게 까만 우산을 쓰고 친구랑 오붓하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왔어. 지금 또다시 왔어. 자, 두 사람 이번엔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그 뒤에 숨어서 바지를 싹 내리더니 주저앉아서 작은 볼일을 봅니다. 자, 그 와중에 빛난 우정 편하게 보라고 마음까지 친구는 보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시원하다. 나머지 저렇게 우산 하나 또 챙겨 들더니 사이좋게 이만 총총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 제작진 모두가 당신 엉덩이를 다 봤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산 도둑질에 노상방뇨까지 이게 사람입니까? 네, 지난달 18일 저녁이고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이 일찍 영업을 좀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져 있길래 CCTV를 돌려봤는데 저렇게 2명의 여성이 와서는 우산 3개를 훔쳐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상방뇨까지 한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제보자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요. 바로 옆집이 굉장히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우산 가져간 것까지는 급하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노상방뇨까지 한 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거 그렇습니다. 보고 화가 나서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못 잡겠다고 미제 사건으로 등록될 것 같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걸 못 잡는다고요? 예, 전날 일단 비가 오기도 했고요. 뭐 동선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죠. 자, 첫 번째 제보 후 우즈벡 국적 아내가 혼외자를 낳았는데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던 정말 황당무계했던 사건. 자, 지난 방송에 나왔던 충격적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내 옆방인 거 알죠? 네, 알아요. 옆방에 소리 다 들려. 당당해 그렇게? 왜 둘이 방에 왜 같이 있어? 아니, 아침에 왔어요. 방을 따로 잡아야지. 남녀 관계잖아. 어제 결혼했잖아. 내가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 아니, 괜찮아요. 똥치는데 나 여기 휴대폰 봐요. 이거는 예능의 실패인 줄 알고 유리야. 오즈가 이끌도 가서 스포디에 사마시기를. 하였다 간데 보상? 이끌다 간데 보상 하였다 꽃다시니. 나 유리야. 이rak들은 멋있게 기회가 유리가 마시게 하겠대. 나는 이런 말한 작성 못 들어 özbek 기회가 예시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이 말이죠. 우즈벡 아내가 이 다른 남성과 한 방에 같이 있던 장면을 시누이,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지인이 찍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걸린 겁니다. 저도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즈벡 아내가 같이 있던 저 남성이 자기 사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사촌이 옷을 벗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 사촌이랑 호텔방에서 저러고 있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결국 사촌도 아닌 걸로 알려졌고 우즈벡 아내는 혼외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당시 아내가 가출한 상태라서 이혼 소송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자,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가출한 상태인데요. 다행히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우즈벡 아내 혼외자 출산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피해 남성의 누나와 매형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우즈벡 여성의 불륜을 직감한 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고향을 가 있던 기간인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매형과 누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자는 이 여성의 제안을 듣고 현장 답사를 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는 처음에 갔을 때 만났는데 우즈벡 사람들 인사가 저래? 입에다 뻗거든요.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아예 계속 대표했어요. 아, 기사식으로 계속 제가 하숙센터에서 새벽에 이게 분명히 다른 데에서 잠을 잔다라고 했는데 일찍 해서 새벽에 호텔 밖에 나가서 잠자는데 비로 나왔어요. 나갔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걔하고 같이 잠을 잤던 거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보면 이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눈치를 챘다. 그냥 영상 틀어봐. TV 소리에 이러잖아요. 그 호텔에 TV도 없습니다. 그 호텔에 TV 자체도 없고 더 웃겼던 거는 2층이에요. 투스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층. 그 바로 옆방에 저희 직원 맡겨놓고 옆에가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안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왔을 때 지가 승진하고 가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우즈벡 여성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며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3번을 신고했어요. 말도 안 돼. 경찰에 3번을 신고했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애를 학대했어요라고 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한테 그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애교 확인하고 이제 정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러면 뭐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직접 가가지고 무고죄로 신고를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었고 걔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끔 하려고 허위로 신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딱 우즈벡 현지에 갔는데 첫 인사를 하면서 뽀뽀를 하더라. 아니 무슨 물론 코를 이렇게 서로 비비는 뭐 그런 식의 인사법은 있지만 입에다가 입에다가 네.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우즈벡 아내 결국 저렇게 불륜 사실 들킨 겁니다. 가출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 남편을 결국 아동학대범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인 남편이 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처음에 아예 안 믿었다고 합니다. 누나랑 매형이 처음에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럴 리 없다면서 아내를 끝까지 믿었다는데요. 그랬겠죠. 이 호텔방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제가 저 영상을 맨 처음 봤는데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남편분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즈벡 여성이 피해자 누나, 그러니까 자기 시누이한테 네. 사업하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약간 미심쩍은 정황이 여러 있습니다. 일단 우즈벡에서 한국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그 호텔방 그 불륜남의 명의로 등록하게끔 나중에는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칭 사촌. 자칭 사촌 그 불륜남 그리고 그 외에도 피해자 누나랑 매형이 이제 사전 답사차 우즈벡을 직접 방문했을 때 이 우즈벡 여성이 돈을 편취한 것 같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누나 직원이 그 이사라는 분이 우즈벡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나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5만 원 정도의 이제 큰 금액이 결제가 됐고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막 영수증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케인 우즈벡 여성한테 제보자가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뭐 식당 층이랑 조금 얘기를 하는 척을 하더니 이거 맞다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잡아댔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 우즈벡 여성이 그냥 가로챈 건지 아니면 식당하고 짬짬이를 해서 나눠 먹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피해자는 어쩌다가 저런 여성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피해자 그 누나분이 우즈벡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피해자가 함께 따라간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이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남편에게 최신 휴대전화로 바꿔달라고 하고 맞아요. 인형 뽑기로 하루에 30만 원을 써도 다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누나인 제보자도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누나가 자기 친동생의 이혼을 바라겠습니까? 그 제보자인 누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올케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국제결혼에 대해 또 안 좋게 말하는 누리꾼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분명 이걸 제보하면 동생도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라는 걸 알지만 이 올케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제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누나 입장에서는 친조카도 태어났으니까 동생과 올케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을 텐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아내로서 이건 당연한 거. 올케로서 완전히 이거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로서도 완전 빵점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피해자 가족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를 본 적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를 봤을 때 아기가 조금 찡찡대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 거 투닥투닥 거리면서 이렇게 좀 우렁 같은 거 넘치잖아요. 걔는 그냥 화를 그냥 애기한테 막 내버리니까. 왜 우냐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게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애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밥을 자기가 한 번도 차리진 않아요. 한국 음식 자체를 하지 않고 한국 음식 자체를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햄버거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러면은 식재료 같은 걸 사와서 우즈벡 음식이라도 해먹어라 그랬는데 그 음식 자체도 안 해먹더라 가지고 그 자체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커피숍에서 잠깐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아기를 봐야 되는데 딱 5분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고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엄마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해놓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게 사실 엄마의 행동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사실상 좀 국적 때문이 아닐까 피해자 가족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혜택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그 피해자 가족한테 듣기로는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한대요. 우즈벡의 지역별로 이제 직업별로 물론 편차가 있긴 한데 평균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한 월 평균 임금 차이가 20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뭐 수월해지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국적이든 뭐든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 새끼는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 사랑 속에서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둘째인 혼외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졌나요? 그때 그 사촌이라고 하던 남성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웃긴데요. 그 우즈벡 여성도 혼외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칭 사촌 동생 말고도 다른 우즈벡 남성과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알았냐? 이 다른 우즈벡 불륜남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서 이 여성의 혼외자 출산 사실 그리고 성매매 정황까지 다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몇 명을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 이거 좀 자기가 애를 낳고도 그 애의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라. 정말 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건 반장 방송 후에 그 우즈벡 여성한테 뭐 연락 온 건 없었대. 왜 내 얘기가 뭐 한국 방송에 나와 뭐 이런 거? 근데 연락이 며칠 뒤에 바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방송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집 주소 바꿔요도 남편 사인 필요해요. 남편 사인이 필요하다고? 네, 오늘 어린이집에 갔어요도 이 집 주소 바꾸면 어린이집에 돈 안 주세요. 사인 안 해왔네? 남편은? 몰라, 네 알아서 해 그거는. 알았어요. 한다는 소리가 지금 애기가 얘 밑으로 돼 있으니까 주소도 얘 있는 집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가 청년에 있는데 이 애기를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나라에서 그 혜택 주는 거를 받으려면 주소가 천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 동네에서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려고 한다. 그러려면 남편이 동의서를 찍어줘야 된대요. 당시에 너 주소 옮기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주소 옮기라고 그랬대요. 나는 얘 밑으로 돼 있어야지 의료보험 혜택 받으니까. 너 그때는 네 맘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또 뭐 혜택 받고 싶어가지고 또 그걸 해달라고 하냐. 이제 나를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네 알아서 해. 그랬더니 화난 목소리로 그래요? 안 해줘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혼외자 어린이집 보낸다고 주소 옮길 테니까 그 동의서 찍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너무 황당하죠. 이 얼른 이혼을 해야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우즈벡 여성이 첫째에 대한 면접 교섭권 포기하고 이혼해 줄 테니까 비자를 30년 연장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만나는 거랑 기자 현장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탈하게 되면 아마 체류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 면접 교섭권 자체가 일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박탈해버리면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박탈이 일단 쉽지가 않다고 하고요. 이 여성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권만 갖고 있으면 계속 항구에서 체류할 수가 있으니까 놓을 수 없는 카드 같은 거겠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우즈벡 여성이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걸 자녀가 알게 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봐서 피해자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경찰에 얼른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태도에 더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는 게 워낙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게 되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범죄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마약을 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뭐 강제든 뭐 어쨌든 뭘 해서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럼 확실히 신고를 해서 이게 될 건이 아니냐 하고선 신고를 한 건데 그게 그냥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한 건데 저게 뭐가 신고거리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가 법에 대한 지식들이 보통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마약하는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마약한다고 실수를 하고 자기가 성매매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고용업주도 있고 고용업주도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고 그럼 다 범죄가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걸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에서 거의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경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법이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현장을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은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냥 차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면허가 없는데 보험 가입이 되더라고요. 민감을 구매를 해서 어느 돈이 어디서 나서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 보험 준 사람들의 주소가 저희 천안집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가 날아와서 그리고 여기 한 번씩 올 때마다도 차를 무면허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대에 맞춰서 제가 112 신고를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막 근데 경찰이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운전한 거를 본 적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걔는 그냥 계속 범죄 행위를 하게끔 나라가 방치를 하는 건지 또 경찰관이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경찰이 직접 증거를 뭐 찾든지 해. 증거가 없다고 아니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태도에 이제 피해자 가족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부산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나서서 피해 입증을 해야 뭐라도 진행된다는 현실이 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요, 걔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은 1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한 존재,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만 안 보게끔 하면 돼요. 저희 생각에는 그 애가 또 조카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다음에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연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면접 교섭권을 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 진짜 멘탈 터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죠. 정말 좀 부도덕한 엄마인데 되게 치명적인 경찰서를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건 면접 교섭권을 박탈을 못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너무 법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거를 막고 싶었는데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올려버리니까 그거를 제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야 되는 분들이니까 제 아이 면접 교섭권을 와이프한테 안 주고 제가 아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런 거죠 뭐. 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 엄마의 불법적인 행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참 좀 안타깝네요. 자, 일단 오는 4월에 열리는 재판에서 이런 점들이 잘 좀 받아들여지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제보 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장님 얼굴에 섬유 탈취제 칙칙입니다.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국밥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최근 장사 5년 차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중년의 단체 손님이 방문해 사장의 허락도 없이 국밥집에서 삭힌 홍어를 먹은 겁니다. 식당엔 온통 홍어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화가 난 사장은 갈 때 냄새를 빼고 가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한 남자 손님이 갑자기 식당 밖을 나갔다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장의 얼굴을 향해 마구 뿌려대는데요. 대체 30대 사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사건은 본방 나가고서 너무 전국적으로 너무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어요. 어떻게 정말 사람 얼굴에다 대고 저걸 칙칙 뿌릴 수 있느냐 말이죠. 일단 행동 자체도 선을 넘었고 사실 식당에서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란 듯이 스티로폼에 홍어를 포장해 온 것도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홍어집이 있어요. 따로 홍어 전문점이. 거길 가서 먹든가. 자, 홍어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진짜 홍어 전문점에 가서 먹든지 자기네 집에 가서 먹든지. 자, 10명의 일행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중에 한 명도 정상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과도 역시 없었는데요. 사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사과는커녕 보복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장님 목소리로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밥집에서 사장님 허락 없이 홍어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 사장님 얼굴에 페브리즈까지 뿌리고 간 중년 남성 손님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후에 달라진 점은 있는지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고 밖에 이제 단체 손님들이 서 계시길래 몇 분이냐고 이제 직원 통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0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들어오시고 계시길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직원이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건지 여쭤보라고 했더니 홍어래요. 뭔가 분위기가 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들고 계시는 거 드실 거면은 주문 안 받는다고, 혹시 드실 거면은 들어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드신다고 얘기하시더니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이제 주문을 받았죠. 제가 식자재마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장 보고 이제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직원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은행 주면서 언니 빨리 좀 도와주세요. 냄새 확 나는 거예요. 이 앞에 편의점에서 추가로 사가지고 근데 계속 말 하고 그래서 어디 왔다 한 번만 가나 달라 저희 말을 안 들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선생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랑 안 드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많으면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손님이 없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CCTV 안 나오는 화면까지 해서 총 5테이블이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없었던 거지. 결국에 가게 안에 손님들은 다 있었거든요. 그날 추운 날이어서 가게에 히터를 틀어놨어요. 히터가 이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홍어 냄새가 더 빨리 퍼진 거예요.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이랑 문이랑 다 싹 다 열면서 선생님들 그거 지금 그만 드시라고 얘기했는데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그래서 그만 꺼내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드실 거면은 냄새라도 다 빼고 나가주세요. 얘기 드렸더니 반말로 다 빼고 나갈 거야. 다 빼고 나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소파에다 홍어를 올려주셔가지고 소파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소파에 홍어 냄새가 배스다고 이거 팩라도 사주고 가세요. 그랬어요. 무슨 팩이냐고 갑자기 이제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MZ세대라 뭐 개념이 없네, 융통성이 없네,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팩 사달라고 고집 부린 거였고, 이제 그분들은 역정 내시다가 한 분이 팩 사러 뛰어나가세요. 한 중년 남성은 이 탈취제를 사와 자신이 머물렀던 동선에 뿌리더니 사장님에게 다가가 얼굴에 5차례나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 사오시면은 선생님 다음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좋게 얘기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보내려고 했거든요. 좋게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딱 쳐다본 순간 손님이 팩을 이제 개봉을 딱 뜯으시더니 100번을 사과했으면은 받는 신용이라도 찌르신 거예요. 손님들이 바로 앞에서 드시고 계시는데 공중에다 막 뿌리고 다녀요. 그랬더니 내가 냄새 다 빼줄게 막 찌르시다가 제가 지금 계속 저한테 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그래 너 나 이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뿌리시면서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사람 얼굴에 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러 나왔는데 앞에까지 가셨다가 제 얘기 듣고 다시 뒤돌아서 가게로 오시더니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얘기한 건데 저를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성인 남성이? 네네. 정말 좀 무서운 표정으로 진짜 막 흥분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제가 너무 겁먹어가지고서는 이제 두 손 먼저 잡은 거예요.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자꾸 기억에 남아요. 그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나 어떻게 하겠구나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잡은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말이죠. 보통 10명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난동을 피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다른 지인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뭐 제지를 하거나 맞아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난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 자세히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열이 받는데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지금. 더구나 홍어 냄새는 사실 호불호가 되게 강하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어 냄새는 한 번 배면 잘 안 빠지니까 더군다나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맞아요. 그 사장님도 식당에 홍어 냄새가 배서 냄새가 완전히 빠지는데 나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이 홀 사정을 잘 모르는 주방 직원이 계속 하수구 쪽을 보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막 뭔가를 막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두 분 중에 홍어 드셔본 사람, 삭힌 홍어. 저는 못 먹습니다, 홍어를. 저 모르고 한 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그 뒤로는 안 먹고. 안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한번 뭐 즐겨 먹지는 않지만 먹으면 이게 막 뇌가 이렇게 잠에서 깹니다. 확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사방천지의 냄새가 풍겨졌으니. 그러면 주방 직원도 홍어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직원이 하수구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하수구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막 이제 사장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홍어 냄새였던 거죠. 직원들도 진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CCTV 영상 보면은 탈취제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다 뿌렸잖아요. 손님들 반찬에도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손님들 반찬이랑 국에 탈취제 다 들어가서 결국 사장님이 다른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 드리면서 사과를 했고요. 어쩜 좋니 진짜.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사장님을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야,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탈취제 사오고 사과하면 사장님도 아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막 봐줬다 하시려고 했대. 자, 그런데 보란 듯이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진상 손님이 탈취제 뿌린 곳에 이제 셀프 반찬 코너가 있었거든요. 결국 사장님은 거기 있던 반찬도 다 버리고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 진상 손님들 정말 모든 면에서 민폐 민폐네요. 덩어리입니다. 근데 해당 탈취제는 섬유 탈취제라고 해가지고 화학 제품이고 설명서에도 사람에게 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고 하던데 탈취제가 들어간 반찬 다 버린 사장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진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 사람 저러고 있을 때 다른 9명 뭐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리기는커녕 상식적으로는 말려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근데 그냥 실실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CCTV를 재밌다고? 봤는데 다 웃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거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 진상 손님은 나중에는 공격하려고 하면서 사장님한테 돌진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당시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토대로 신원조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신원조회가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신원이 특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께 자문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행죄가 될 수 있을지 뭐 그 선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욕죄하고 업무방해죄는 문제될 수가 있는데 모욕죄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불특정 다수 있는 데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언어를 구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뭐 욕설을 하거나 근데 옆에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떠나서 위력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상적인 식당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폐기가 됐다 그러면 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뭐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모욕죄,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요. 사장님께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사장님께서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누리꾼들의 일부 댓글에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았는데 뭐 이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현재 심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 20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좀 아이 가졌을 때도 초기 때부터 안 쉬고 하루에 5시간 자가면서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일했었거든요. 애기 낳던 날 아침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장사를 열심히 했고 사무조리도 제대로 못했죠. 한 분 한 분 다 피해요. 근데 이번에 방송 나오고 하는 말들이 이제 10그릇에 감사할 줄 모른다. 장사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막
불친절하게 하거나 뭔가 그분들 화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직원들도 알다시피 어르신들 솔직히 돈 안 가지고 오시고 하시더라도 함께 식사 그냥 챙겨드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 나이 때 손님들 오시면 조금 겁나요. 그분은 좀 법적으로 이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고하기까지 되게 망설였어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키우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서. 자, 장사하는데 간절함이 없어 보여라는 댓글. 그러면은 저렇게 칙칙칙칙 뿌리면 뭐 얼굴을 갖다 대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장님이 이런 댓글에 상처 안 받으시고 신경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국밥 한 그릇에 8,000원도 안 받으시는 거면은 진짜 인심이 넘치시는 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런 댓글 보면 정말 허탈하고 상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블러를 쳐놨는데 저 인간들 그냥 확 그냥 얼굴을 공개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자, 저런 손님. 일부 진상들 때문에 20대 청춘을 바친 정말 이 국밥집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아닙니다. 그런 댓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훌훌 털고 보란 듯이 더 승승장구 하시길 응원하면서 자,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 JTBC